서부 유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 국토의 모양이 육각형에 가까우며 삼면은 바다, 삼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의 상징인 수도 파리는 역사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특히 파리 8구의 샹제리제 거리를 따라 개선문과 콩코드 광장, 그랑팔레와 같은 여러 명소들을 만나볼 수 있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음식 관저이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2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입니다. 조심스럽게 간직해온 프랑스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엘리제 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사물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프랑스의 엘리제 궁인데요. 200년 가까운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엘리제 궁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 프랑스의 엘리제 궁을 통해서 여러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엘리제 궁에 대해서 건축물을 사회사적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해석을 해주실 윤광일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를 여행하다 보면 모든 건축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다 하다가 아니다, 가만히 보면은 같은 게 하나 없이 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뭐 가로등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엘리제 궁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서양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서양의 것들을 보면 다 그게 것처럼 보이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난히 건축 양식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전주의 건축, 바로크 건축, 로코코 건축 그러면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보여지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차이가 보여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엘리제 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축 양식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먼저 그 엘리제 궁이 처음 지어진 것은 18세기 초, 1722년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서양의 건축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 바로크 시기 건축에서 로코코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의 건축이나 이 시대 자체를 리드해간 나라가 이제 그 프랑스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 지어진 엘리제 궁은 바로크 건축적 특성과 로코코 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무엇이 바로크고 무엇이 로코코냐 이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서양 문화에서의 가장 기본은 고전주의 건축이고요. 고전주의 건축의 뿌리는 그리스와 로마 건축입니다. 그럼 좀 쉽죠. 그리스의 상징은 파르테논 신전, 기둥이 있고 삼각형 모양의 그 박공이 있고, 로마 건축은 아치가 있고, 이렇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건축이 고전주의 건축은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이제 황금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황금비는 그 비례나 조화가 아주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비례나 조화가 완벽한 상태이다 보니까 건물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요. 딱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크로 가면은 그 딱 좋은, 보기 좋은 크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뭔가를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싶고, 뭔가 과시하고 싶을 때, 뭔가 힘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비례나 조화가 자연스럽게 깨지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규모는 커져서 웅장해지고, 그냥 화려해지죠. 그것이 바로크 건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주 섬세해지면서 또 아주 오밀조밀한데 그 화려함의 극치로 이루는 것. 이것이 로코코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섬세한 장식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보통 황금빛 아주 섬세함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로코코 건축이고 그 살롱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건축 장식 양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그 바로크 건축의 외부의 당당함, 화려함, 큼 이것과 내부의 아주 섬세하고 화려함이 복합되는 것이 엘리제 궁의 건축적 특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궁이 대통령 관저로 쓰였나요? 뭐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사람이 아르망 클로드 몰레라는 사람인데 그 땅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이제 정부에 팔면서 거기에다 대신에 파는 대신에 이 설계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정부 소유가 됐을 때 루이 15세가 자기의 여러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퐁파두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이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되었는데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은행업을 하는 사람한테 건물이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는 건물을 좀 더 이 사람 은행업을 하는 돈이 많았겠죠.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에티엔 루이 블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설계를 맡겨요. 당연히 규모도 커지고 굉장히 황제의 눈에 들 만큼의 건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쓰게 되는 사람이 16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왕은 반두대로 가고. 그러면 왕이 소유였던 화려한 그 건물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제 더 이상 왕의 소유가 아니고 귀족 제도는 없어졌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지탄받던 왕의 소유물들은 이제 굉장히 험하게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고로도 쓰이고, 무도회장으로도 쓰이고, 뭐 공장으로도 쓰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혁명과 반혁명의 시기에 거치면서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대통령으로 되면서 그 건물이 이렇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진 엘리제궁이 대통령의 관저로 되는 배경에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나폴레옹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굴곡진 그 이야기를 엘리제궁이 담고 있네요. 예,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폴레옹 3세는 원래 본명이 이제 샤를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입니다.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2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이제 만든 그 헌법에 의해서 그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집권 후에 친위 쿠데타를 또 벌여요. 그래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자신의 삼촌처럼 다시 이제 황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제2황정을 또 연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엘리제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엘리제궁은 이제 프랑스가 주도하던 시기에 그런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내부적으로도 그에 못지않게 섬세한 그런 화려함이 있는데요. 먼저 그 주출입구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다른 보통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기둥이 한 줄로 이렇게 양쪽에 기대 있는데 이거는 쌍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오니아식 기둥의 우아한 자태를 가진 기둥이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주현관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예사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큰 아치 대문과 장식이 프랑스 문화의 어떤 자부심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출입구를 들어가면은 이제 화려한 외부와는 달리 내부의 중정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검소한 듯한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1층 현관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내부의 계단의 대리석, 그다음에 난간의 아주 황금빛, 아주 화려함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2층에 홀로 들어가서 이제 메인 공간으로 가면은 아주 그 화려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죠. 절정에 이르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서양의 역사적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1층이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고전주의 건축에서는 1층이 메인이 아니라 1층은 주로 서비스 시설이나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고요. 0층. 그래, 0층, 지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한 층 올라가서 우리는 2층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은 퍼스트 플로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주 거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정을 통해서 그 1층으로 올라갔을 때까지 보이는 검소함은 사실은 이제 서막이고요. 메인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려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또 메인 공간에서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잘 꾸며진,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공간 구성이 예. 엘리제궁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그 배경과 그 프랑스 대통령 궁으로서의 그런 격을 보여준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공화제 나라가 된 게 나폴레옹 3세 때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공화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주제를 폐지한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프랑스의 그 제1공화국은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1792년도에 수립된 제1공화국을 기점으로 공화제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프랑스의 그 공화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차례 이제 쿠데타와 친위 쿠데타, 뭐 황정의 복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5공화국에 1958년도부터 수립된 제5공화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정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프랑스의 그 정치 형태는 굉장히 독특한 이것을 완전히 대통령제로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의회제로 보기도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혼합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행정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의회 또한 행정부의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행정부와 강한 국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역사, 정치 역사, 현대에 있어서의 정치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게 의회의 그 수상 해임권을 가진 그런 강한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내각의 통과를 하는 수상을 임명하지 못하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야당의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을 자신의 어떤 수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동거 정부라고 하는 형태의 예. 정부도 1986년도부터 3번이나 있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엘리제 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우리가 위인에 대해 얘기할 때도 많은 순환을 겪을수록 더 위대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엘리제 궁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만 봐도 많은 순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프랑스의 이게 근대사를 이해하는 저희 같은 정치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전의 그 역사가 있고 네. 그 과정들도 사실은 엘리제궁도 그 과정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되면서 그 엘리제궁이 대통령궁으로서의 이제 위상과 권위를 갖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 엘리제궁이 그 대통령 관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그 드골 대통령이 예.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 시민혁명으로 귀족 제도를 없애면서 공화제를 형성했던 프랑스가 정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황제 국가 시절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돼요. 이거 혹시 아이러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점은 귀족 제도를 그 유지하면서 근대 국가를 만들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총리 관저가 오히려 굉장히 아주 평범하고 검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코스프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과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가 되고요. 그렇죠. 프랑스가 근대 사회를 주도하는 시민혁명의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황제정 시대의 그러한 화려한 건축을 대통령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영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 국가주의가 혹시 살아있다는 의미는 아닌가 하는 저는 그 의심도 해봅니다. 예. 프랑스가 내적으로는 혁명과 반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갔지만 외적으로는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죠.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대통령궁으로 상징되는 국가 대표시설이 필요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엘리제 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 1번지 프랑스 이런 수식을 참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랑스의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결선 투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회 같은 선거를 예를 들자면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투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 그러니까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2명의 후보를 놓고서. 근데 이게 굉장히 흔히 있는 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5공화국 58년도에 수립된 제5공화국 이후에 1965년도부터 10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모두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2차까지? 2차까지 결선 투표제가 있었던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러한 그 선거제도에 있어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577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도 역시 결선 투표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투표를 여러 번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그리고 또 1차 투표에서 표를 못 얻었던 후보도 어떤 이합 집산을 통해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예. 2차 투표에서도 어떤 기회가 커지는 뒤집는 경우도 생긴다는 뒤집는 거죠? 경우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흥미롭습니다. 저는 2018년쯤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하고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음악 축제의 날이었던 페트 드 라 뮤지크 이 날을 맞아서 엘리제궁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제궁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한 곳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쉽게 개방을 하나요? 많이 부러우셨죠? 네. 사실 그 많은 정치적 건축이 그렇듯이 엘리제궁 역시 주인이 누구인가에 네. 따라서 사실은 각기 다른 대접을 받았고 아. 바로 다른 방식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사실 프랑스의 영광이 여전히 필요했지만 공화제를 선택했던 까닭에 루블궁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제궁은 당시 대통령한테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적 상황이 작동하는 건데, 또 하나는 사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드골 대통령 시기에 엘리제궁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자였던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엘리제궁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별로 애정이 없었군요. 애정이 없다기보다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엘리제궁 같은 건물을 예. 사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죠.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파 성향이 강했던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엘리제궁은 강한 프랑스를 드러내는 데는 아주 적절한 네. 우리의 자국의 격에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들은 그렇게 엘리제궁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아마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대중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나라에서 대통령궁의 활용 방법은 네.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예.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2018년 행사는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그 성향을 여실히 그 사람의 드러내주는. 가치관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저 행사가 후속 대통령까지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이례적인 행사일지 네. 저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건지 저건 뭐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그림이 있어 이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엘리제궁에 있는 살롱 무라이라는 곳이 저희들이 또 그 관심을 끄는 공간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그 매주 수요일에 대통령이 수상과 그 강요 미팅을 여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그 유럽의 숙적, 그 프랑스의 유럽의 숙적은 아무래도 독일이겠죠. 예, 독일과 우호 조약을 또 1963년도에 서명한 곳이 또 이 살롱 무라시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곳이라 볼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빈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 공간을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과 접견을 했던 곳입니다. 네. 자, 오늘 엘리제궁을 통해서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또 현재의 선거 제도, 정치 제도에 관해서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엘리제궁이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 어떻게 짚어보실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는 물론 그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가 유럽을 선도하는 자부심은 아마 그 대통령국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 문화 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유럽의 건축 문화는 이탈리아가 주도해왔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17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프랑스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엘리제 궁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자부심은 사실은 엘리제 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파리 시내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불탔을 때 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이 고딕 성당, 이 노틀담 성당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하잖아요. 그 의견이 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그 프랑스의 건축 문화가 갖는 세계사적인 위상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자부심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엘리제 궁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프랑스의 역사적 자부심,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 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역사, 가치, 지향 이 네. 모든 걸 품고 있는 엘리제 궁. 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윤 교수님.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엘리제 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3공화국 시기 1873년도에 공식 대통령국으로 지정된 이 엘리제 궁은 프랑스 최고 권력의 소재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이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 이면서도 동시에 시민혁명의 발상지이고요. 전 세계의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물결을 최초로 퍼뜨린 그런 나라로서 현대 공화정과 대의민주주의 발상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권력의 소재지의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프랑스의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 대해서 두 교수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오늘은 프랑스 엘리제 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의 역사, 많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엘리제 궁,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계 정상의 집 여러분께 더 흥미롭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